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을 보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씨가 실제로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성황후의 편지를 근간으로 고종은 명성황후의 인사청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미신의 늪에 뚝 빠진 이미지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무속인과 결탁된 국정농단 그리고 매간 매직까지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게 따라다니는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계엄령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조선 후기가 떠올랐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버린 불안한 정치 행위가 어떻게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요? 조선 후기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이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환경도 비슷하거든요. 지금의 국제정세도 조선 후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과 또 전쟁 중인 러시아, 독도를 노리면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마구 뿌려대는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려는 미국이 있죠. 급변하고 혼란한 세상일수록 근본적인 가치관을 앞세운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정치가들과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중심이 바로 서거든요. 국가의 중심이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우리는 IMF 때 돌반지를 모아 금 모으기에 동참했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다 같이 협조하면서 극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바른 방향성만 제시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다니요. 그건 확실히 선을 넘은 통치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조치였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계엄령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려 했다는 발상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2월 14일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의결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한편으로 너무 늦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바르게 깨인 시민들의 힘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저도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여의도에 10살짜리 첫째와야 함께 갔었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갔다가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을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요. 참여한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친절함을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와 탄핵안 가결은 자신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 말을 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에는 자신의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죠. 공정도 없었고 상식도 어겼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교양도 없는 저래도 될까 싶은 최악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논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말조심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과 관련된 내용이 논어에 무려 33번이나 나옵니다. 공자는 행동보다 말이 지나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뒤엎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제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고 절대로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저지른 큰 죄를 자꾸 사면으로 감싸니까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선을 넘은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계엄령을 보시면서 명성황후가 떠오르셨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을 보면서 조선의 실제적인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떠올랐습니다. 고종은 큰 위기 때마다 다소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정치에 크게 관여했던 명성황후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씨였습니다. 학력과 경력 위조부터 불법적인 재산 증식까지 참 많은 소문들이 따라다녔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검
검사의 부인이 되었을까 참 의심스러운 결합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었습니다. 마치 윤석열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의 녹취록과 증언들이 공개되며 김건희 씨가 실제로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자신과 부인의 비리가 드러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고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에는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 책임이 크죠. 공자는 제대로 된 정치의 핵심이 리더의 모범과 바른 인재의 선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명성황후의 인사청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측근으로 앉히거나 인사청탁을 통해 사람들을 선별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현재 명성황후가 쓴 134통의 한글 친필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건강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가 대부분인데요. 인사청탁에 관한 내용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측근이었던 민영소를 통해서 인사권을 휘둘렀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정보의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사권은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명성황후가 거기에 크게 관여했고 고종이 대부분 그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명백한 증거로 명성황후의 친필 편지가 남아있으니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편지에는 동학을 유발한 부패 관리의 대명사인 조병갑의 이름도 나옵니다. 조병갑은 왕비에게 청탁을 요청한 그 해에 고부군수가 되었고 2년 뒤에는 조병갑의 횡포를 못 견딘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탕간오리들은 돈을 주고 관리가 되었으니 자신이 들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 더 큰 이윤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반복된 인사청탁의 악순환이 나라를 병들게 한 셈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따라다니는 소문 중에서 무속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고종과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명성황후를 비판하는데 무속인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진령군은 명성황후의 최측근 무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성은 이씨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 관우의 딸이라 칭하며 궁궐에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따르면 진령군은 이모군란대 피난 갔던 왕비가 충주에서 만난 여자 무당으로 궁궐로 황궁하는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여 함께 들어왔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매일 왕비를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전부 주었다고 합니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금은보화를 상으로 받았으며 사람들의 화복이 진령군의 한마디에 달렸고 관리들도 그 손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재상들이 진령군에게 아부하여 어떤 이는 누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황현은 조병식, 윤영식, 정태호 등이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사람이라고 실명도 밝혔습니다. 이 기록을 자극적인 야서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도 진령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진령군의 정체를 밝히는 상소가 있어서 하나만 소개하자면 종두법을 보급한 지서경이 1894년에 고종옥에 올린 상소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점을 씹어먹으려고 합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래 진령군 뒤에 붙은 군은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형제나 왕의 친척에게 붙는 호칭입니다. 간혹 공신에게도 주어주는데 관직이 없는 무당에게 군이라는 칭호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왕비는 정말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홀리듯이 진정군에게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왕비의 친필 편지에서도 무속인으로 추측되는 남정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내년에 얻게 될 왕의 질병과 운수를 미리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액을 막을 수 있는지 남정식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는 전갈이 남아 있습니다. 짧지만 꽤 세심한 요구인데요. 본인의 필체로
무속인을 찾고 운세와 질병까지 미리 알고자 했던 정황이 남아있으니 진령군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왕비가 무속인에게 의지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명성황후의 편지를 근간으로 고종실록의 상소와 매천야록의 기록까지 모두 믿는다면 명성황후는 미신의 늪에 푹 빠진 이미지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세자의 복을 빌기 위해 금강산에 1만 2천 개의 봉우리마다 쌀과 돈을 바쳤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야사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의 사례를 무턱대고 요즘의 자태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성황후와 고종이 무속에 기댄 습성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속인과 결탁된 국정농단, 그리고 매감 매직까지 현재 탄핵 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게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학이자 교훈이 아닐까요? 제가 여의도 나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20대로 보이는 아주 젊은 청년들이 가방에서 싸온 핫팩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바뀌고 시민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소신껏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시민들은 정당이나 말이 아닌 사람의 과거나 행적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경험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1차 탄핵 소추안을 진행할 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죠. 가부를 떠나서 투표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투표에는 정작 본인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죠. 또한 2차 탄핵 소추안은 전국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큰 힘이 작용했습니다. 여당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내세웠지만 결론적으로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의 일부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거부한 것이죠. 사실 여당의 당론으로 소신 있는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죠.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데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을 생각뿐이라고 비춰졌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논어의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를 지어 모여 있더라도 오가는 말이 바르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기만 좋아한다면 난처한 일이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야생동물처럼 혼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이웃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선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가는 말이 바르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바람은 더 절실합니다. 정치인의 존재 가치는 잘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좋은 정책보다 비방이나 모략, 그리고 자신의 살 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 논어 구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명한 고사성어가 화이부동입니다. 군자는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불필요한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소인은 무리를 만들 뿐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화는 합리적인 화합을, 동은 주관이 없는 동조를 뜻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이 바로 화이부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논어를 중심으로 이러한저러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논어를 기획한 이유는 저는 15년 동안 경복궁에서 자원봉사 활동가로 활약하면서 경복궁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논어를 읽게 되었고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자와 논어하면 고리타분한 따분한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공자의 삶과 말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모든 종교나 사상을 창시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유연하고 탄력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인데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회가 혼란할수록 가장 필요한 건 공자의 견해와 동일하게 저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논어가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희미해져가는 가치관을 회복하고 우리가 당당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논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을 무렵에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았을 때 논어의 몇몇 구절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공자가 배움으로 다른 삶을 살았듯이 너도 배움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조언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는데요.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와 열린 마음이 필수인데요. 그 열린 마음에 논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는 사람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자라나고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한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어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나도록 공자의 말과 행동을 담은 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무리 환경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당당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께 논어를 권합니다.